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았어요. 꼬막비빔밥. 꼬막비빔밥을 사주셨는데 만두도 서비스로 주고 아이스크림도 서비스로 주고 왔더니 커피까지 다 주시고 제가 대접 잘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별거 아닌 거 연구한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이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생활인들, 흔히 생활인들이라고 하죠.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무슨 대책 내놨다 아니면 어디 금융회사에서 무슨 상품 나왔다 이러면은 잠깐 관심 갖다가 이게 나한테 어떤 효용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생각들을 하고 따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생각하다가 이내 생활이 바빠서 아예 몰라!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데 저는 그걸 3번, 4번, 5번 생각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강의로 풀어내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미시적 수준에서요. 가령 이런 것도 연구해요. 자꾸 논란이 되는 것들 이제 찾아가요. 저는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제 동생 나이 또래에서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데이트 비용 분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것도 끝까지 고민을 해서 결론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일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 입장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 젊은 페미니스트 진영 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남자가 많이 내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건 오류예요. 어떤 오류냐면은 거시적 영역의 문제를 미시적으로 환원시키는 오류인데 이 데이트는 1대1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고시생인데 여자는 대기업 사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식의 연애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사람한테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네가 더 돈을 많이 내야지 라는 논법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거는 남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풀어내면 되는 문제예요. 서로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서로 논의를 해서 풀어내는 과정이지 이게 자꾸 인터넷 같은 데 논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예요. 연인 사이에 서로 문제 해결 능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애인한테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데이트 비용이 부담돼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랑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뒤에다가 자꾸 무슨 인터넷 게시판에 가서 제 여자친구는 된장녀인가요? 막 이런 식이나 글이나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울 게 아니에요. 사실 데이트를 왜 하느냐 본질을 따져보면은 직업자고 데이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서 좋자고 데이트하는 거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라고 해서 그게 뭐 한 몇백만 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한다면은 남녀 사이에 그냥 빠르게 돈 얘기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놓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대놓고 나는 돈을 이만큼 벌고 당신이 이만큼 버는데 나는 이게 조금 부담돼요. 이거 우리 어떻게 맞춰 나갈까요? 라고 해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지 간에 둘 사이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많은 젊은 연인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뒤에서 자꾸 친구들한테 내 애인 흉을 보고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사실 데이트 비용 문제가 껄끄러운 이유,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연인 사이에 그 위기 극복 능력이 별로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무소를 차려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은 그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약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2017년, 2018, 2019 이렇게 3년 정도 했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구로동에서 했었어요. 그 남구로역이랑 그 대림역 사이 거기서 했었고요. 사무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면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고 이 뒤쪽으로는 그 빨간 벽
또래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 어떻게 생긴지 다 알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길이 잃는 곳 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서 그 뒤로 이렇게 있었어요. 딱 그 경계에 위치해 있었고 그 사무소를 조금 예쁘게 꾸며놨었어요. 사람들이 커피숍이냐고 이렇게 문의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이 예뻐야지 나도 흥이 나고 출근해서도 기분이 좋고 하니까 좀 인테리어도 신경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대부분이 그 신혼부부였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이었고 신혼부부들이랑 집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았었죠. 재밌었어요. 부동산 사무소를 차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경제 연구하다가 아 그래 대한민국 불평등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현장에 뛰어들고 싶어가지고서 마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렸을 때 따놓은 게 있어서 그냥 덜컥 차린 거거든요. 덜컥 차렸는데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 고객이 됐죠.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잠정적 결론이에요. 뭐 언제든지 결론은 바뀔 수 있으니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보편적 이벤트는 자녀의 결혼이다. 그리고 보편적 도구는 부동산이다. 그리고 매매로 넘어간다. 이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달았는데 제가 이런 날이 가장 힘들어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뒤에 낡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30대 중반인데 신혼부부들이면 보통 제 또래예요. 제 또래인데 출근해가지고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오전에 이제 신혼부부 손님이 와요. 오전에 신혼부부 손님이 오는데 부모님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신혼부부 손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부모랑 같이 오는 신혼부부, 아니면은 신혼부부만 오는 신혼부부. 오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신혼부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보여달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아파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데 신혼부부라면은 자기네들이 살 거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멀끔멀끔 서 있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막 보시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들이 자녀분들한테 해주는 거죠. 이제 신혼집 해준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해서 보는데 저희 그 앞에 있는 아파트 한 20평대가 5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집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면은 저희도 모아놓은 돈 요만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거의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서 저도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보면서 막 꿈을 꾸죠. 야 이런 데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신나게 보고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다시 또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오후에 또 신혼부부가 와요. 거기는 이제 신혼부부 둘만 오는 거예요. 신혼부부 둘만 오면은 그쪽은 아파트를 볼 엄두도 못 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신혼부부인 거죠. 그럼 그 부부들 데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뒤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로 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거기 가서 집을 보여주는데 진짜 거기 다세대 다가구 연식이 한 저랑 비슷해요. 거기 너무 진짜 끔찍한 집들이 많아요. 사실대로 말하면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왜 기생충에 보면 냄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선은 냄새가 다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옥색깔 싱크대 보셨어요? 옥색깔 싱크대? 싱크대가 옥색이에요. 싱크대가 옥색이고 시트지가 녹색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네 집에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 싱크대 같은 거는 그리고 위에 상판이 뭐 이렇게 대리석 모양처럼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고 스댕은 딱 그 싱크 볼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체가 이렇게 스댕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낡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이제 막 자주색 변기 있고 타일 색깔 다르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게 예산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예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근데 신혼부부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 또래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그런 집을 보고 제가 어떻게 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상처 주기 싫죠. 알아요. 이 친구들도 마냥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집을 볼 때. 그러면은 상처 주기 싫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 어떨 때는 저 무슨 말도 한 적이 있냐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싱크대였는데
막 금색 손잡이에 그 체리색 싱크대였는데 요즘 레트로 유행이라서 이런 거 요즘 괜찮다고 유행이라고 복고풍이라고 막 그런 식의 말도 해요.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찜찜하죠. 계약서 쓰면서도 사실은 계약서 쓰는데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런 공리가 있다고 믿어요. 이거는 논증의 여지도 필요 없고 신혼집은 예뻐야 돼요. 공리예요.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신혼집은 예뻐야 되죠.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친구들인데 예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다세대가고 그 낡은데 신혼집을 얻어주는 계약을 하다 보면은요, 집주인들도 자신들이 찜찜해요. 자기네 집을 세를 주면서도 찜찜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을 세를 주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감인 거죠. 신혼부부가 여기에 들어올 줄 몰랐는데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표시예요. 근데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좋아해요. 건물주들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좋긴 한데 근데 유감이다 이런 식의 말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아파트 계약하신 분들이 이사 들어오는 날에는 전 잘 안 가요. 전 잘 안 가고 마음이 아무래도 쓰이는 쪽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얻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보통 전세로 시작을 해요. 젊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월세 내느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게 더 저렴하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세로 시작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이삿짐 들어오고 이제 인테리어 거의 끝날 때쯤에 화장지를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가요. 사고 가서 축하합니다. 막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근데 나름 인테리어를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왜냐면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독립의 로망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 다 말해볼게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수건 색깔 다 맞춘다 로망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절대로 기념품 수건은 나는 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로망들 다 갖고 있어요, 결혼하면은. 근데 수건 20개를 딱 색깔을 맞춰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변기가 주황색인데 그러면은 막 자주색 변기, 막 옥색 변기 막 이렇게 있는데요. 문은 그래도 좀 어떻게든 페인트 칠 좀 할 수 있어요. 페인트 칠 좀 하고 싱크대도 시트지도 좀 하는데 좀 조악하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또 칭찬을 해드려야죠. 북유럽풍으로 꾸미셨네요. 인테리어 센스 최고예요. 이러는데 사실 거짓말인 게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가지고서 자기들도 그게 만족스럽진 않은 거예요. 인테리어가 시트지 바르고 데코 타일을 바꾸신 분도 아예 있어요. 바닥을 데코 타일로. 그건 좀 돈 쓰였죠. 그런데도 바꾸지 못하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싱크대. 싱크대는 진짜 비싸거든요. 한 200에서 300만 원 사야 되니까. 그 다음 욕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욕실이 제일 커요. 그 타일을 다 드러내고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욕조, 세면대 이런 걸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시선을 안 주려고 하죠. 그런 데는 싱크대랑 욕실은 바꿀 수가 없다고. 왜요? 그러면 전세 2년인데 2년 살고 갈 집에 어떻게 싱크대 한 200~300만 원 하는 싱크대로 바꾸고 욕실 이거 변기는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죠? 뭐 이런 식의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사무소 들어오면 그날은 자괴감이 좀 들어요. 아니 똑같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혼부부인데 이 사람들 출발이 벌써 한 4~5억이나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극복하기 힘들겠다 지금 상태라면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무소 접기 한 몇 달 전에 이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수직 상승할 때쯤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9월에 결혼했어요. 작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저희 동네 아파트가 20평형대 아파트가 2달 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2달 사이에 1억이 올랐는데 그럼 생각해보자요. 그럼 저는 제 단골 고객인 신혼부부들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다음 부모님, 엄빠라고 하죠. 엄빠가 아파트를 사주니 신혼부부 사이에 그래 많이 쳐줘서 4억 원 정도 갭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2달 사이에 1억이 더 갭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한 4년 정도 연애하고 나서 이제 집 어디다 장만할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목표로 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이만큼 땡겨가지고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2달 사이에 1억이 오른 그 집이었거든요. 제가 본 데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자기야 우리가 대출 엄청 땡겨가지고서 살려고 했던 그 아파트 우리 이제 대출 받아도 세워먹게 됐어. 2달 사이에 1억이 올랐어. 이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애인이죠. 아니 오빠는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가 그것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그거 알면 돗자리 깔았지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말했는데 와이프가 딱이 말하더라고요. 아 일하기 싫어. 왜냐하면은 와이프가 10년 정도 일해가지고 1억 좀 넘게 모았거든요. 그거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알아요. 저희 만나가지고서 데이트 비용 아끼려고도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커플 통장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사회 정의적으로 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동의욕을 추락시켜버려요. 일하기가 싫대요. 그렇게 하고 한 달 정도 매일 말했어요. 진짜 아유 출근해서 돈 벌면 뭐해.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와이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전세로 저희도 구했고 그리고 제가 알잖아요. 전세로 2년마다 있어 다니는 거 정말 힘들다는. 우선은 이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거세입자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너무 폭력적이다. 세간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이에요. 진담은 뭐냐면 2년마다 이사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집 사야 되겠다. 이건 농담이에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반은 진담, 반은 농담.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늘려야 된다. 2년은 너무 폭력적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럼 몇 년으로 늘리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 중에 나름의 논리를 가진 숫자가 딱 2개예요. 2개. 첫 번째 6년. 6년이요. 이거는 인류의 기초예요. 인류의.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애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더해서 6년은 한 동네에서 살게 해줍시다. 이 레토릭 개발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노회찬 전 의원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세입자 5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이 레토릭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상가세입자보다 더 보호해줍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통과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논리 하나 있어요. 인류에 기초한 논리. 그리고 2번째 논리 10년이요.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비교해서 도출된 결론이에요.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에 개정돼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기간이. 거기에 맞춘 거예요. 상가세입자들 10년 보호해주면 주거세입자도 10년 보호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상가세입자를 더 특별히 주거세입자보다 보호해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만약에 상가세입자를 10년 보호해주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럼 주거세입자를 10년 보호해주는 것도 타당해요. 이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무적이에요. 사실 논리로. 근데 이게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종 이해관계들이 있다. 우선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지금 주택임대차 시장이 2년에서 이게 만약에 곱하기 2에서 4년이 된다는 거는요. 자기 그 관련 파이가 절반으로 준다는 거랑 똑같아요. 늘어날수록 계속 파이가 줄어요. 근데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없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자영업자들이 5년 넘게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보통 1년 반, 2년 하고 다들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긴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주거세입자들한테 만약 4년 보호해주겠습니다, 6년 보호해주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다 머물러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자기네들 업권 침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갱신권이라는 걸 도입해서 주거세입자들을 2년에서 최소 4년까지는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때 극렬하게 반대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니까요. 코로나19 사태는 어차피 끝나는 사태니까요. 그러니까 터널이라고 따지면은 출구가 분명히 있는 터널이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1, 2년 갈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통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자영업자분들 지금 직격탄 맞았거든요.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저희 아까 국장님이랑 식사하러 갔는데 손님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물주가 계시다면 요즘 그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고 해서 월세를 한 달 정도 안 받는다거나 조금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이런 운동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